잠시 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3연승을 거둘지 이낙연 후보가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담을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후보들의 전견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의 연설 주요 내용들 듣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공수처 피의자가 됐습니다. 홍준표 씨는 점점 큰 소리를 칩니다. 대선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 민주당은 이대로 좋은가?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적은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온라인에서 끓어오르는 정의의 분노를 삼키며 조국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추미애의 깃발이 촛불 시민의 집결지가 되고 곧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게 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을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 불편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대항마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 정세균 승리를 만드는 대항마가 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저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오로지 국리 민복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반격, 음해 무서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이 지금의 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이 걸어온 길을 봐주십시오. 민주당의 정통을 지키고 외길로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 동지, 저 김두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주의의 벽을 깨부수고 색깔이 아닌 실력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구 경북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용진은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만들어가는 유능한 진보의 길,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도개혁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책, 뉴 DJ 얘기를 걷겠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의 주요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3연승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난주 충청권 압승의 기세를 그대로 대구 경북 지역까지 이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고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과반 득표는 충분히 자신하고 오히려 이제 얼마나 더 높냐. 과반 이상,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득표율을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충청 결과가 나서 일주일 동안 민주당 내부의 변수를 보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이죠.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배수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지역이 어디냐 보면 이제 광주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에서의 배수진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하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호남 민심에 기대를 건다. 마지막 기대를 건다. 이렇게 분석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자,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극소수파로 민주당을 지지해오신 분들에게 호남에 기대를 거는 그 후보가 과연 얼마나 정말 좋게 보이고 정말 꼭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까. 그동안에 사실 이
험지에서 민주당을 예, 예. 지지를 해온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확장성 측면에서 영향력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대구 경북에서의 이 경선의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뭐 무난하게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 건 이제 오늘 이 대구 경북 경선에는 큰 영향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50%는 넘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60%를 넘기는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네. 여기서 이낙연 지사가 또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도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경북이라는 곳에서 이재명 지사 이외에 나머지 분들의 득표율의 합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도 결선 투표 저지를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지사가 의원직을 던진 부분이 사실은 결선 방지를 위한 결선으로 가기 위한 그런 승부수기 때문에 예. 호남 예전에 백제 발언했을 때가 7월 달인데 그때 이낙연 지사가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사실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그것이 뭐 호남 불가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때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반등됐거든요. 여기서 아마 힌트를 얻으신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낙연 지사의 전략은 친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호남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선명한 뭔가 대결 구도가 나왔을 것이고 예. 기존 이전의 민주당 적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친문으로 가는데 그 친문사에 누가 꼈냐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껴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친문과의 접촉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간에 넣지 않고 바로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이낙연 지사가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비판할 수 없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폭이 좁은 경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호남으로 약간 방향을 틀면서 예. 국회의원직을 던진 것은 친문 중에 또 강성분들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호감적인 이런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 양방향으로 어떻게든 전략적 방향을 틀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경북에서만큼은 그것이 아직 효과 나오긴 어렵고 아마 12일 날 있을 선거인단 1차 투표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엔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저는 것이다라는 건 반영이 될 것으로 봐요. 다만 이낙연 지사는 상당히 많이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지사 혼자 쫓아가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을 과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낙연 지사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세균, 추미애 나머지 분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지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연횡이 될 수 있을지 지지율 제고 측면에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할 것이냐,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추격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두 분께서는 다 이번에 과반은 넘을 것이다. 특히나 60%를 넘느냐 혹은 그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지난 2차 때까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60%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의미를 많이 두는 이유가 대구 경북에서의 60%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험지에서의 60%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득표율을 보면 총선에서 가장 높았던 대구 경북의 득표율이 25%예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그 탄핵 바람 속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21% 득표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몰표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뭐 과반도 우리가 몰표라고 얘기하는데 과반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60%를 뭐 육박하거나 또는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상 몰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호남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 있어서 그 호남의 지지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죠. 다만 호남의 지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은 PK 후보, 영남권 후보를 호남이 선호했고 또 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영남
그 소위 말하면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경북권까지 우리가 흔히 TK라고 하는 지역까지 뭔가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호남의 배수지를 친 그 이낙연 후보와는 확연하게 대립 차별성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측면들이 내일 선거인단 투표의 어떤 결과와 합쳐져서 호남 민심에게 이제 다음 주에 호소를 예. 하게 될 텐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뭐 이제까지의 투표 흐름하고 큰 차이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이 60%가 거기에 무게를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과반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하느냐도 이후에 호남 민심이 호남의 예.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로 좀 더 기울을지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주요하진 않지만 또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되는 거죠. 저는 그 확장성을 언급하신 교수님 견해 약간 다른데 예. 경북, 대구 경북이지만 사실은 당원들의 투표입니다.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라는 것은 사실 일반 국민이 많이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당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해서 가입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거기서 득표가 높다고 해서 확장성을 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오히려 60%를 가게 되면 이낙연 지사의 득표율에 불구하고 나머지 분들의 득표율이 적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과반을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거 이낙연 지사 혼자 선전한다고 과반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 그 19대 대통령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57%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가 3위를 했지만 20%대의 득표를 했고 안희정 지사도 20%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7%의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득표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월등하게 높고 물론 10,000명 정도 10,000표 차이 나지만 월등히 네. 높고 그다음에 이낙연 지사가 그 뒤를 바짝 쫓는데 그것이 이제 한 배가 차이 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뭐 8%대 이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과 합산을 해야지만 이재명 지사를 저지하고 결선으로 가는데 과연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인지 그 시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런 부위원장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다른 후보들이 우리가 이제 그 충청권 그 표심 결과가 나왔을 때 향후에 이제 기타 후보들의 단일화 그 흐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합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뭐 단일화든 아니면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든 이게 가능한데 이런 그 소위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이제 합쳐도 소위 말하면 이재명을 못 이기는 결과가 계속 나와버리면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지지층의 어떤 그 단일화 또는 지지층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소위 반 이재명 전선의 쏠림 현상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발 주자분들 중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지지율 후발 주자분들 중에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의 또 경쟁률의 차이거나 또 순위예요.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가 물론 전재수 의원이 대변인 맡다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갔다는 소리가 있지만 예. 전재수 의원은 사실은 이제 뭐 이광재 의원 때부터 거기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 정세균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연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징조로 보기엔 이르고 그렇다면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연행할 것이라는 징조가 없다면 그럼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그쪽으로 합종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동안의 멘트나 토론회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1차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과반을 달성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추미애 전 장관과 연행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낙선할 위험도 위험이지만 당에서 보면 상당히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뚜렷한 이재명계와 그렇지 않은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어떤 지지율 격차 내지 순위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위, 4위 지난 두 번의 경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실제로 그 득표율의 차이도 뭐 0.2%에 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3위로 좀 정세균 후보를 더 앞지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어.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현재 야당에서 공격적인 공격을 하진 않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까지 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페이스북에 9월 3, 4일 정도에 어떤 내용을 게시했냐면 뭐 권순정 대변인,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한동훈 뭐 전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들 사이에 카톡 대화가 몇 회 있었고 이런 것들 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기록에 있는 징계 결정문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6일 날 무슨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발 내용에 보면 권순정 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야당 측에서 했으면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추 장관이 사주했다. 특정 시민단체 내지 시민단체들에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공수처에서 권순정 씨는 또 입건을 안 했어요. 입건 안 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그다음 손 씨만 입건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가? 사실 공무원이 전직일 때 알고 있었던 지득한 여러 가지 비밀을 공표하는 것도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자,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거기에 추 장관께서 거기에 윤석열 총장을 또 때리면 때릴수록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층에서는 결집하는 양상이 보이지만 중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부동층이 32%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시각은 대통령 적합도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지층 입장은 또 이재명 지사 경쟁력 보고 글로 또 쏠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중도층의 표는 추미애 전 장관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오늘 발표는 사실 뭐 당원, 권리당원 그리고 대의원들의 투표이다 보니까 지지층 내에서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요. 추 장관은 조금 앞설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분명히 올라가시지만 여기도 뭐 16,000표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슈퍼위크인데 아직은 이제 ARS 투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1차 슈퍼위크에 64만 명, 그다음에 맨 마지막 서울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 경기가 당원만 해도 3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결정된다고 보면 나머지 후보들의 순위가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지지율이 또는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조금은 더 정세균 후보를 앞설 것이다. 그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영향이라기보다는 대구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선거인단 알겠습니다. 분들이 본인이 선거인단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주변의 분들이 여러 얘기를 또 듣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예. 크다고 네, 어쨌든 오늘은 그렇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네. 반대해서 봅니다. 완전히 반대인데 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 그 소위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 피로감도 있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고발 사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뭐 예를 들어 1심에서 일부 무죄 난 이야기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세균 후보의 조직력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난 충청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후보들의 그 밑에 후보들의 지지율이 전혀 정말 미비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여타의 후보들을 지지했던 층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그런 그 전략적 투표 또는 행위 이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경선에서의 뭐 국민 전체의 뭐 지지율은 또 다르겠지만 민주당 내 경선에서의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
이 부분은 저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이거는 1차 그 선거인단 투표에도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추미애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앞지르는 현상이 오늘 내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제 경선 결과가 잠시 후 한 6시쯤 나올 예정인데 저희가 이 경선 결과는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는 대로 연결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정치권 이슈도 좀 짚어보죠. 앞서 이미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공소의 압수수색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오늘 오전에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을 접수를 했습니다. 사태는 점점 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뭐 야당 탄압 이야기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이 폭로가 민주당이 관여한 흔적, 뭐 지금 어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 식사 만남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어저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민주당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폭로자가 제보자가 이제 특정됐는데 당시 총선 당시에 선관위 부위원장. 위원장 바로메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폭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 당사자 이 부분도 굉장히 왜 기억이 안 나지라고 하는 의문이 일반 국민들이나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성은 씨라든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또 확장되는 측면이 있어요. 소위 여권 인사들에 대한 8월 고발장과 관련해서 정점식 의원의 이제 그 관련성, 연관성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국민의힘이 해명해야 될 또 그 과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발생하고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선거 6개월 앞두고 대선 후보, 그것도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던가 또 때마침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8월 달에 만났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공작 정치다 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한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 김웅 의원이 왜 이거 기억이 안 나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갈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해당 고소고발장에 대해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 본인이 받은 경로나 예를 들어서 그 손모 검사와 뭐 어떤 교통하에 뭘 얻었다고 쳐요. 그것이 통상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변호사들도 본인이 꼭 필요한 판례가 있는데 판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례 사용의 목적이 만약 불법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으면 사실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풍파를 일으킬 정도의 그 해당 문제가 커졌으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김웅 의원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작 정치라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인도 고발 사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으로부터 손모 검사로부터 지금 김웅 의원으로 갔고 김웅 의원에서 뭐 조성은 씨한테 갔고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유통 경로, 전달 경로가 다 사실을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바가 없어요.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고발 사주라는 이름을 썼죠. 고발 사주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예요. 그리고 이진동 그 뉴스버스인지 그 매체를 보면 거기서 애당초에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아예 제목을 그렇게 달았단 말이죠. 이것은 공작 아닌가요? 아직까지 공작이죠. 왜냐하면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단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인과적으로 연결이 돼서 만약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럴 때 고발 사주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야당에서 공작 정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선 시즌에쯤에서 그것도 4월 달에 있었던 일을 갖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공론화시키면서 유력 주자의 고발 사주란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작 정치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당이 그런 야당의 네이밍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본인들도 네이밍을 고쳐라. 그렇다면 서로 네이밍을 고칠 의사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예. 그 시간이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8월 11일자 11시 55분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점심 먹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요일입니다. 평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장소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본인의 국정원장 직책 수행과 크게 떨어진 장소라고 보진 않아요. 그 장소의 상징성이 식당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또 하나는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이라는 그 직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갖는 역사성, 뭐 안 좋은 역사성 이런 것들을 추단해 볼 때 야당이 만약에 저렇게 여당 시절에 만약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만났다라고 하면 제보 전에 그러면 여당은 뭐라고 했을까라고 한번 추단해 보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야당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나오게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났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예. 그 일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사안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 측이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야당 내 후보들은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진실 공방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야당 후보들의 속내는 어떨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일주일 동안 온 언론이 온갖 추측만 지금 추측과 주장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발 4주인데 4주 소위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예.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거나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왜 4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자, 또 반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조성은 씨와 만남이 이게 무슨 공작의 어떤 증거나 또는 정황이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추측이고 정말 주장만일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온 그 언론과 정치권이 추측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럼 해소가 되려면 추가적인 증거, 추가적인 정황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과연 검찰 공수처 수사나 이런 데서 추가적인 정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더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거는 앞으로의 그 여론의 향배는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건이라고 하는 게 악재고 민주당에는 유리한 호재가 터졌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의 조성은 씨의 만남은 예. 또 민주당에게는 악재고 또 국민의힘에게는 또 호재가 됐는데 예. 이게 또 그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넘어서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다른 경쟁 후보들에게는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알겠습니다. 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겠죠. 예. 지금 시각이 5시 58분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6시에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고발 사주 의혹을 잠시 짚어봤고요. 이제 경선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민주당의 이 경선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권에 비해서 이번 대구 경북에서의
경선 투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흥행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흥행이 저조했잖아요. 그 1차 경선 때인가요? TV 토론할 때는 뭐 동시 접속자 900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는 체제가 오히려 더 형성이 됐고 그 이어졌다고 보고 이낙연 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고 그때 연설이 사실은 국민의 감성을 좀 건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울컥하신 부분도 있고 또 국회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것이 어떤 분은 진정성이 없다 그러지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낙연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는 저는 팬덤층은 없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팬덤층은 짙고 오히려 거기는 본선 경쟁력 차원에서 전략적 지지를 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거기도 팬덤층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대선 적합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이낙연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은 30% 정도만 이재명 지사를 찍겠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적합한 뭐 이런 자격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자의 그 성향에 따른 지지층이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번 그 경북에서 나오는 그 표 차이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또 합친 표 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정책 대결에서 다소 문재인 정부가 각을 지는 정책을 들고 나올 여지도 없잖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6시부터 이제 개표가 마무리돼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개표 결과 듣고 오겠습니다.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 순서는 기호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6분의 후보님들 무대로 올라오셔서 무대에 우측에 지정된 위치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대구 경북 경선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순회 지역 대구 경북 표심을 놓고 후보들 막판까지 호소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합동 이제 개표 결과를 마무리 정은혜 짓고 선거관리위원께서 이상민 지금 이제 중앙당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님께 들어보죠. 전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하나 좀 빠뜨리신 게 있는데요. 그 개표 종료 선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민 위원장님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 경선 투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또 후보자, 또 언론인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권역 지역 선거인 수, 다음에 투표자 수, 투표율입니다. 선거인단 수는 16,170명입니다. 투표자 수는 11,735명입니다. 투표율은 72.57%입니다. 대구 경북 권역 대구 경북 지역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505표, 득표율 54.13%. 기호 2번 김두관 46표, 득표율 4.93%. 기호 3번 정세균 85표, 득표율 9.11%. 기호 4번 이낙연 218표, 득표율 23.37%. 기호 5번 박용진 9표, 득표율 0.96%. 기호 6번 추미애 70표, 득표율 7.50%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5,489표, 득표율 50.86%. 기호 2번 김두관, 득표수 104표, 득표율 0.96%. 기호 3번 정세균 338표, 득표율 3.13%. 기호 4번 이낙연 3,063표, 득표율 28.38%. 기호 5번 박용진 128표, 득표율 1.19%. 기호 6번 추미애 1,671표, 득표율 15.48%입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유선 전화로 신청한 선거 현장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5표 55.56%, 기호 2번 김두관 득표수 1표 11.11%, 기호 3번 정세균 0표, 기호 4번 이낙연 3표, 득표율 33.33%, 기호 5번 박용진 0표, 기호 6번 주미애 0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후보별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5,999표, 득표율 51.12%. 기호 2번 김두관 151표, 1.29%. 기호 3번 정세균 423표, 득표율 3.60%. 기호 4번 이낙연 3,284표, 득표율 27.98%. 기호 5번 박용진 137표, 득표율 1.17%. 기호 6번 주미애 1,741표, 득표율 14.84%. 지금까지 투표 완료된 누적 선거인단 수 그리고 누적 투표자 수, 누적 투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누적 선거인단 수는 92,793명입니다. 누적 투표자 수는 51,198명입니다. 누적 투표율은 54.10%입니다. 후보별 지금까지 누적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27,046표, 득표율 53.88%. 기호 2번 김두관 485표, 득표율 0.97%. 기호 3번 정세균 3,134표, 득표율 6.24%. 기호 4번 이낙연 14,125표, 득표율 28.14%. 기호 5번 박용진 1,048표, 득표율 2.09%. 기호 6번 추미애 4,360표, 득표율 8.69%.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본경선 투표 결과와 누적 투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합동
최종 연설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엔진이 되어 경제 발전을 이끌고 대방역의 원동력인 연대와 민주당의 협력의 대구 힘으로 경북 위기를 경선 결과를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5,999표, 51.1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이낙연 후보가 3,284표, 27.98%, 이후에 추미애 후보가 14.84%, 그리고 정세균 후보 3.60%, 박용진 1.17%,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순이었습니다. 예, 오늘 대구 경북 경선 총 득표율을 지금 서태양 앵커가 전해줬고 예. 이로써 누적 득표율 총 3차례 순회 지역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88%로 1위,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28.14%로 2위,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9.24%로 3위고 추미애 후보가 8.69%로 4위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2.09%, 김두관 후보가 0.97%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누적 순위로는 3위를 기록을 했고 정세균 후보가 4위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대구 경북에서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4.84% 대 3.60%, 이 정도 수치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누적 순위에서도 정세균 후보를 추미애 후보가 앞지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득표 결과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대담을 나누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6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 깊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과반 득표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과반 압승, 지난번 충청권 투표하고 똑같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과반 압승이다, 이렇게 해도 평가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당 내부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이 있었고요. 예. 당 외적으로는 소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논란이 사실은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면 이 득표율의 변화에서 그 내부적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미쳤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자, 두 번째, 소위 이 사주 논란 여기에서는 아까도 분석을 했지만 이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없는 가운데 소위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는 후보층에서 후보의 지지층들이 물론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네.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로 상당수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만 이것이 이제 내일 있을 1차 선거인단 결과에도 유의미하게 저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특별하게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가 이번에 14% 가까운 15%에 가까운 득표율로 나타났을까? 다른 투표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로지 정세균 후보라든지 기타 후보의 지지율이 다 추미애 후보로 수렴됐거든요. 이 예. 결과는 저는 내일 있을 1차 선거인단에도 경향적으로 나타날 거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팬덤, 아까 팬덤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충청, 대구 경북까지 그동안의 전 국민 여론조사 25%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당 지역 경선에서 50%에 넘는 그런 팬덤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 대세론을 유지한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군 가운데서 지지층들이 이번에 소위 고발 사주 논란을 보면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로 좀 돌아서는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내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처럼 지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위기감을 가질 거예요. 지금 본인이 장담했었거든요. 본인 캠프에서도 어느 정도 낙승을 예상을 했었고, 근데 이낙연 지사가 분명히 호남 위주의 경선 전략을 위주로 수정한다는 취지의
이런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사한 지지율, 오히려 약간 네. 소폭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 이재명 지사는 과반을 예상대로 했지만 사실 60%대로 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양상이고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역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적 연구를 감안하지 않고 교수님의 분석대로 만약 간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3위의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은 거예요. 물론 총합을 거치면 다소 좀 의미가 떨어지지만 어쨌든 추세를 보면 지금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 결선을 가지 않겠다는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9월 12일 날 슈퍼위크의 결과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은 했지만 좀 하락세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박창환 교수께서는 여전히 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과반은 넘었다. 여전히 과반을 넘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부위원장께서 해석하기로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셔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하락을 한 게 아니죠. 하락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충청권의 득표율을 거의 고스란히 다 가져왔어요. 문제는 추미애 후보의 상승이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추미애 후보로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하락이고 뭔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고 뭔가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고스란히 50%가 넘는 그런 과반 압승의 결과를 계속 이어간 거고 다른 이제 소위 2등을 노렸던 또는 1등을 노렸던 정세균 후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기타 후보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진 고발사주 논란이 물론 뭐 지역적인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추미애 후보의 이 선전이 눈에 보인다는 건데 물론 뭐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을 하면은 그래도 8.6%예요. 자,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대세론에 영향을 미치려면 의미 있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한 후보가 최소 2명, 3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적 득표율을 보면은 두 자릿수 나온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낙연 후보 딱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추미애 후보가 글쎄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과연 뭐 두 자릿수를 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넘는다 손 치더라도 소위 이재명 후보의 과반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상 그걸로 이제 대세로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은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추미애 후보의 선전도 다른 이낙연 후보로 쏠릴 수 있는 그런 표를 갖다가 추미애 후보가 고발사주 논란으로 그 표를 잠식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교수님과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이제 전략적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 성향이 사실상 본선에 다가올수록 강해져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전략적 투표 성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세균 등 후보의 표가 이탈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추미애 후보로 왔다는 것이죠. 연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5%가 너무 커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빌미로 한 전략적 투표 성향이 여기서는 조금 낮아졌다. 이 성향이 이제 뭐 다른 지역에 11번째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낙연 지사가 선전하지 못했지만 막은 거죠. 그러니까 호남을 위한 호남을 표방한 이런 선거 전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이전 득표율만큼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낙연 지사로서는 조금 뭐 안심하는 정도 본인 전략적 수정에 대해서 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는 듯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선방은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목표로 했던 것이 과반 득표 그리고 특히 55% 정도 이상을 득표하는 것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 목표는 사실 조금은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를 하고 뭐 본인이 3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격차를 10%포인트 이하로 줄인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아직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후보가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시죠. 감동이 고향이기도 한데 네. 그때보다 못 미친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뭐 당에 대한 기존의 세력 관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다른 지역보다 아마 이제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요인도 있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건 극히 또 일부여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슈퍼위크 어떻게 보시는지. 뭐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로 보시면 뭐 여기서도 수상하신 거고 과반 3연속 과반이잖아요. 네. 내일 슈퍼위크도 과반을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실 거예요? 뭐 저희는 기대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하고는 있긴 한데 뭐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우리 언론인들께서 아시면 저한테 몰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현안 관련인데 여기서? 어제 뭐 이게 뭐 TV조선에서 네. 박지원 원장이랑 뭐 노승훈 씨랑 뭐 밥을 먹었다, 나뭐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소감 발표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소감 발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대구 경북에서의 경선 결과 발표였습니다. 앞서 취재진이 질문으로 고향에서의 결과 발표가 다소 좀 목표치보단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표를 좀 많이 가져갔다 이 부분을 또 짚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전국을 강타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논란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라면 또는 뭐 윤석열 입건이라든지 또 박지원 이제 만남건이라든지 이런 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서 또 이 고향 특수까지 있기 때문에 뭐 55%를 훨씬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윤석열 입건의 여파가 역시나 컸다. 나머지 그 공백을 추미애 후보로 수렴됨으로 인해서 추미애 후보가의 수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이재명 후보의 51.12% 오늘 결과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큰 정치권을 강타할 대형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압승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기대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지켜냈고 이것이 1차 선거인단 투표 내일 있을 그 결과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치면은 이 흐름대로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그거는 내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냐 사실상 그걸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슈퍼위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내일 이제 선거인단 발표 규모가 전체 선거인단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4만 표인데 그 표의 양도 그렇지만 시기도 그렇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24, 25일 호남 표가 네.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정치의 어떤 풍향이 바뀐 것도 교수님 말씀처럼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경선이라는 게 본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본선의 상대인 국내심 내부의 또 정치 지형도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독주 체제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또 양강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아마 그 유권자들,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특정인이 본선에 바로 오르도록 해주지 말자라는 그런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위크를 통해서 상당히 지지층의 다양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는 심지어는 0.몇 %, 1%도 안 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 투표가 약간 회수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 다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낙연 지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진 않지만 이재명 지사의 과반이 넘기는 결과가 그렇게 매번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슈퍼위크에서는 과반이 아마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하고 나서 승부수 던진 후에 오늘 첫 경선인데 이 오늘 결과가 이런 결정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지사의 경우는 오늘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 이 투표 자체가 아마 8일, 9일 날 이루어졌던 것으로 9일, 10일인가요? 예. 8일, 9일 날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박해서 이루어진 투표라서 그것이 반영될 만한 시간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 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략적으로 호남 위주의 경선 전략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대구 경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 그 우려는 이제 불식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그 양강 체제의 야권 대선 구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징후로 나타났다 이렇게 예. 보이고 다음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국민이 이거 좀 바꿔줬으면 해라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경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지사의 과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만 현재처럼 무난한 경선 위주로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의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슈퍼위크라는 이런 국민 선거인단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당내에서 만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의원직 사퇴에 승부수를 던진 첫 경선의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직 사퇴 전에 이 발표 전에 이제 경선 투표가 이루어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오롯이 반영되기는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까 방금 전에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약간은 좀 회피를 했어요. 이 부분이 진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후보가 이 소위 고발사주 논란에 이 표심, 주인 없는 표심을 갖다가 쓸어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예. 내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뭐 이미 투표가 끝났으니까 뭐 큰 예.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후에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발사주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이 부분은 뭐 이미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입장 발표, 그러니까 소감 발표 후에 마지막에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아직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야 하고 답변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략적 뭐 침묵 이런 게 아닐까요? 사실은 캠프 내에서는 다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상대 진영에 누가 더 수월하고 누가 더 버겁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려할 것이고 또는 지금 본선이 다가올수록 민생이나 이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진영 싸움은 사실 듣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예. 본선에서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국민들이 선거인단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인가 ARS도 돌리거든요. 그럼 선거인단의 국민들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발 사주 문제나 또 제가 아까 비판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진영별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아까 제 다른 방송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데 증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판단을 유보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고발 사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는 부분은 저는 중도층 내지 선거인단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뭐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 이런 의혹까지 막판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윤기찬 네, 전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네.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